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양창희입니다. 오늘 교육할 주제는 봄철과 여름철에 걸친 망감류 재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서리 피해가 없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맞춰서 온도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야간 온도에 맞춰서 온도를 관리하시면 되는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 최저 온도를 기준해서 거기에 맞게 주간 온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야간 온도가 10도시면 주간 온도는 20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주야간 온도 차가 기본적으로 10도씨 정도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야간 온도가 15도씨가 되면 주간 온도는 25도씨 정도가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리 피해가 없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측창은 기본적으로 닫아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측창을 열어놓게 되면 측창 옆으로 들어오는 온도가 차가운 온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우스 내 전체적인 온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옆에는 낮아지고 가운데 쪽에는 온도가 높아서 일정한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측창은 닫아놓고 전체적인 온도 관리는 천창으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주간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주간에 30도 뭐 이렇게 놔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야간 온도 차가 15도 이상 나고 15도 이상 나게 되면은 그 한라봉 같이 이렇게 꼭지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 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특히 주간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우스 내 천창이나 측창이 다 닫아져 있어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서 안에 있는 작물이, 안에 있는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고온 피해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특히 5월달, 6월달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5, 6월달에는 하우스가 개폐기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고온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우스의 온도 관리나 아니면 자동 개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라봉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 꼭지가 이게 잘 나와야, 요게 잘 나와야 한라봉이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농가들을 보면 요런 게 잘 안 나와서, 이런 꼭지 깃이 잘 안 나와서 상품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꼭지 깃을 정확하게 내오려면은 이거 온도 관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꼭지 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백화기에 나옵니다. 백화기부터 1차 생리 낙과기까지 요 꼭지 깃이 나오려면 백화기부터 1차 생리 낙과기까지 주야간 온도차가 15도씨 정도가 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주야간 온도차 15도씨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뭐 야간 온도가 만약에 5도씨고 주간 온도가 20도씨면 이게 주야간 온도차가 15도씨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도 있고, 10도씨가 됐고 이게 25도씨면 이것도 주야간 온도차가 15도씨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과연 한라봉의 요 꼭지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라고 있는 15도씨라는 얘기는 이 감귤이 생육하는데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귤이 생육을 하는데 최저 온도는 몇 도로 기본으로 하느냐면 15도씨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15도씨가 최저 온도이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 차이를 15도씨 놓는다고 그러면은 주간 온도는 몇 도씨에 놔줘야 되느냐? 30도 이상 놔줘야 요 꼭지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라봉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요 꼭지 기술을 정확하게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백화기부터 1차 생리낙과기에 걸쳐서 야간에는 15도씨 정도, 주간 온도는 30도씨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정확하게 꼭지깃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감류 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물을 잘 관리를 해서 광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요 물이라는 이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식물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요 식물이 이파리를 통해서 나가는 물이 양이 있습니다. 그걸 증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요 땅에서 햇빛을 받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날아가는 물이 양이 있습니다. 그걸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무가 증산이 되는 양과 증발이 되는 양, 이걸 하루에 어느 정도 증발이 되고 증산이 된 것, 증발산량을 가지고 이게 식물이 나가면 그걸 채워주는 게 물을 주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게 되면 증발산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온도가 낮거나 햇빛이 약하게 되면 증발산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을 또 적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절에 따라서 나눠보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증발산되는 양이 3.6mm에서 4mm 정도가 됩니다. 이 밀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증발되는 게 3.6톤에서 4톤이 증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평 기준에서. 다음 봄과 가을철 같은 경우는 2mm에서 3mm 정도가 증발산이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0.5에서 0.9mm 정도가 됩니다. 자, 봄, 가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봄, 가을을 기준으로 보면 봄 같은 경우는 2mm 정도가 증발산량이 된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2mm, 하루에 2mm 정도가 증발산되는 양입니다. 그럼 이걸 5일 단위로 끊어서 만약에 물을 준다. 아니면 10일 단위로 끊어서 물을 준다 하게 되면 10일 단위로 끊어서 물을 주게 되면 10일에 20ml를 줘야 되는 겁니다. 5일 단위로 끊어서 물을 주게 되면 5일에 10ml 정도는 물을 주셔야 이 증발산량에 맞게 물이 줘지는 겁니다. 여름에 가서는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물을 주셔야 이 광합성이 원활하게 나무에 적당하게 물이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을 언제 주는 게 좋은 거냐? 저녁에 주겠다는 분도 있고 아침에 주겠다는 분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언제 주느냐 하면 언제 물을 줄 거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하는 역할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주는 게 좋겠느냐? 이거는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주는 게 가장 좋겠지. 그게 언제입니까? 햇빛이 비친 때, 햇빛이 비치는 시기에 물을 주셔야 물을 정확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을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으냐? 아침에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 주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프링클러로 주는 방법과 다음에 점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로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스프링클러로 해서 토양 표면에 전체적으로 쭉 퍼져나갑니다. 이건 뭐하고 관계가 됐냐? 비료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료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비료를 사다가 그래놀로 되어 있는 비료를 포대로 사다가 밭에다 뿌려줘서 이걸 녹여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에서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게 가장 알맞은 방법이고, 점적으로 물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점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부분에 토양에 전체적으로 물이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 토양 속으로만 물이 가기 때문에 비료를 주더라도 정확하게 이건 녹아서
식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이 스프링클러에 의한 방법보다는 비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적을 이용해서 주는 물의 방법은 비료 주는 방법도 마찬가지 그 관비 재배 형태로 이 점적을 통해서 비료를 줘서 나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관비 재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음에 물 주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은 위로 주는,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위로 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고 밑으로 주는 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지면 관수가 땅으로 주는 게 기본입니다. 지면 관수가 기본입니다. 그럼 위로는 설치를 해놨는데 그럼 위로 주는 수상살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수상살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주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수상살수 위로 주는 것을 같이 혼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상살수라는 것은 위로 물을 주는 겁니다. 위로 물을 줘서 나무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방법인데, 수상살수는 생육 시기별로 해서 이걸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발아기 때, 다음 발아기부터 백화기 정도까지, 다음 개화가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꽃잎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꽃잎이 벌어지게 되면 습도가 높게 되면 곰팡이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 가서는, 개화되는 시기 가서는 위로 물을 주는 것을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필요한 게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발아기부터 여름철, 다음 성숙기, 색깔이 난 다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물을 준다는 개념은 그냥 물을 준다는 개념, 그거 플러스 그거에다가 뭐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느냐면 수분, 그 공중 습도 이게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아기부터 백화기까지 나무가 있는데, 발아기부터 백화기까지 공중 습도를 높여주게 되면 순이 나오거나 아니면 꽃이 나오거나 하는데 충실하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습도를 높여주면 충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날 위로해서 발아기부터 개화기까지 위로해서 2-30분 정도 이렇게 물을 뿌려주게 되면 하우스 안의 온도가 뭐 사우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고온 다습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꽃도 충실해지고 잎도 굉장히 많이 나와져서 나무 생육에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상살수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기본적으로 고온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본적으로 온도가 35도씨 이상,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고온에서 감귤나무가 햇빛을 계속 받게 되면 하우스 내 이 감귤의 잎이나 열매는 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온도보다 10도씨 이상 올라갑니다. 그 이파리나 열매가 40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밤이 돼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생육기에 올라가는 25도 정도가 되더라도 이 나무에 있는 잎이나 열매는 이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공기 중에 있는 이 온도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가 늦습니다.
요 잎이나 열매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낮에 만들어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요 호흡을 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호흡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에 이 탄수화물이 만들어진 것들이 열매나 아니면 뿌리나 가지에 가야 되는 것들이 이 잎이나 열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잎이나 열매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상살수 방법입니다. 수상살수를 언제 하느냐? 저녁에 하는 겁니다. 해 떨어지기 한 30분 전 요때쯤 해주게 되면 인위적으로 물을 잎이나 열매에다 인위적으로 뿌려주게 되면 기존의 공기 중에 온도보다 잎이나 열매가 오히려 더 온도가 일찍 떨어져서 호흡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양이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열매에 환원되고 뿌리에 가서 나무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쯤에서 위로 수상살수해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감귤 나무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 여름철에 저녁에 수상살수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망감류 생육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토양 검정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토양 검정은 우리 제주도에 4개 센터가 있는데 4개 센터에 토양을 떠서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료를 주시기 전에 토양 검정을 해서 우리 밭에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어떤 성분이 남기 때문에 요걸 효과적으로 비료를 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토양 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토양 검정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12처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밭에 있는 적정하게 비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토양의 조건, 토양이 어떤 조건이냐, 그리고 내가 재배하고 있는 지역의 기상, 그리고 나무 상태가 어떤가, 어린 나무인가 큰 나무인가, 아니면 작년에 많이 달렸던 나무인가 아니면 올해 많이 달린 나무인가, 이런 것들은 나무 수채,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료를 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양이, 내가 재배하고 있는 토양이 화산의 토인지 아니면 비화산의 토인지 아니면 자갈이 좀 있는 토양인지 아니면 이게 밑에 안반이 있어서 토심이 좀 얕은 데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나무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나무가 수세가 많이 약하면 비료를 많이 주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세가 약한 나무에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뿌리가 약해집니다.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비료량을 적게 주고 아니면 자주 줘서 나무 생육을 유지하게끔 해야지 한꺼번에 비료를 많이 주는 방법은 이게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료 주는 시기를 2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나눠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연 이 비료를 5번에 걸쳐서 주는데 과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줘도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무를 보게 되면 이쪽에는 순이 나오는 쪽입니다. 순이 나온 다음에 뿌리가 발생합니다.
여름순이 나오고 여름 뿌리가 나옵니다. 가을순이 나오고 가을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이 나온 다음에 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순이라는 것은, 순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순이 나와야, 적당하게 순이 나와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못하는 순은 어떤 순이냐? 요 가을순입니다. 가을순만큼은 저희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왜? 화분화가 안 돼서, 안 되고 이게 굳어지지도 않고 이게 다음에 아무 쓸모없는 가지, 양분만 소모하는 그런 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 가을순이라는 것은 안 나면 좋은 겁니다. 안 나면 좋은. 그러니까 가을순이 나오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에 비료 성분량이 가을순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질소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질소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을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요 가을순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통상적으로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비료 주는 시기를 봤을 때, 9월 달에 나오는 비료, 이 가을순이 안 나오게끔 하자면 어떤 비료를 줄여야 되느냐면 요 8월에 주는 비료를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 연면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면시비라는 것은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하느냐면 수확 후에 합니다. 수확 직후에 합니다. 예. 또 언제 하라고 합니까? 발아기 때 하라고. 순이 나올 때. 또 언제 하라고? 생리낙과기 때 하라고 합니다. 또 언제 하라고 합니다? 칼슘제 살포는 시기에 하라고 합니다. 칼슘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확 직후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예.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상태인데, 열매를 이렇게 따게 되면 요 열매 수확한 부분, 잘려나간 부분을 통해서 수분이 증산을 하게 됩니다. 증산을 하면 이 나무 수확을 한다는 얘기는 언제 수확을 하느냐? 겨울철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낮은 시기에 수확을.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시기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 나무 자체가 수분을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뿌리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잘린 부분으로는 수분이 용탈이 되고 물은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 나무는 이파리가 말아지고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이 건조한 상태, 이파리가 말아지고 건조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확 직후에 연면시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 나무가 이파리가 말아진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펴질 때, 정상적으로 나무 세력이 회복이 됐을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완전히 약해진 나무는 조금 더 쳐주는 거고, 좀 건강한 나무는 2번 정도, 1번이나 2번만 쳐도 회복이 되는 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 나무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수확 직후에 치는데 기본적으로 뭐를 칠 거냐는 얘기지, 자재를 뭘로 쓸 거냐. 센터에 전화를 해보게 되면 뭘 치라고 하냐면 요소를 치라고 합니다. 요소. 요소를 치라고 하는데, 어떤 농가분들은 그거 싼 거니까 좀 좋은 거 이런 걸로 선택을 해줘서 살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해주는 요 요소를 살포하라는 얘기는 이 요소가 싸기 때문에 살포를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수확 직후에 치는 거는 온도가 낮은 시기에 치는 겁니다. 온도가 낮은 시기에 치는 것 중에 온도가 낮은 시기에 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때 흡수가 가장 빨리 되는 게 가장 좋은 비료입니다. 그게 뭐냐? 요소입니다. 그게 요소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 가장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요소를 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싸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소 위주로 살포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예. 수확기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발화기입니다. 발화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나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봄에 비료를 주게 되면 봄 비료를 가지고 요 순 나오는데 꽃 나오는데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순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데 이용되는 영양 성분은 언제 것을 가지고 활용이 되느냐? 전년도에 사용이 줬던 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요 발화를 시키고 꽃을 내오게 됩니다. 출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열매가 달려나서 양분이 없기 때문에 꽃도 적어질 수 있는 거고 순도 적게 나오고 짧게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발화기 때도 마찬가지. 발화가 시작되는 시기도 4월 달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시기입니다. 비로 줘도 흡수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온도가 낮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비료, 요 요소를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주면 꽃도 좋아지고 순도 정확하게 나서 나무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요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어디에 통해서 이 양분이 흡수가 되느냐 하면 요 이파리에 보게 되면 기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기공을 통해서 연면 시비하면 양분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공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되는데 그냥 뿌리면 그냥 흡수되느냐?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삼투압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투압 증상이 나타난 거고, 연면 시비를 했을 때 이 양분이 흡수되는 기작은 뭐에 의해서 흡수가 되느냐면 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파리에다가 요소를 만약에 40g, 말당 40g 친 거하고 말당 80g 친 거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40g을 친 거는 농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80g을 친 거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지. 그러면 흡수되는 속도나 흡수되는 효과는 어느 게 높으냐? 농도가 높은 쪽에서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수세를 봤을 때 너무 적게 주는 것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100g, 말당 100g을 쳤다. 말당 100g을 치게 되면 흡수되는 효과는 더 좋겠지. 그렇지만은 말당 100g을 쳤을 때 나타나는 농도장애 보고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g 이상은 안 쳐주시는 게 좋고 80g, 40g에서 80g 이렇게 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도가 좀 높게 관리를 해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g은 좀 적은 것 같고 한 60g에서 80g 정도는 쳐야 그 효과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꽃따기 하고 적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꽃따기라고 해서 봄철에 농가분들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농가에서 농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꽃따기하고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얘기하는 꽃따기가 좀 다릅니다. 예? 농가분들은 꽃따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나무,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꽃 따는 걸 꽃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가지에 꽃을 따는 게 꽃따기라고 해요. 근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꽃따기는 이런 꽃따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꽃이 이렇게 있으면 요 꽃을 적당하게 열매가 달렸을 때 적당하게 열매가 클 수 있는 만큼 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 요런 걸 꽃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왕창 핀 거를 하나하나 따주는 게 아니고 꽃을 따서 이걸 만약에 내년에 예비가지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꽃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꽃따기는 기본적으로 꽃따기에 속하는 게 아니다. 꽃따기라는 것은 블럭을 만들어서 꽃을 전체로 따서 내년에 달릴 가지를 만드는 거, 아니면 이렇게 따서 내년에 달릴 가지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꽃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꽃따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과 같은 경우도 품종에 따라서 적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품종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적과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나무에 전체에 걸쳐서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무에 군데군데 따내서 나무 전체를 착과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어느 일정 부분에만 착과를 군데군데 시킬 거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적과 방법은 그 농가분들이 적과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어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적과는 이렇게 적과를 하죠. 요 위에는 다 딴다. 요렇게 적과를 하시면 가장 완벽하게 적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고. 근데 밑에 쪽에 허전하면은, 처음에 허전하면, 밑에 쪽에 허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이지도 않고 앉아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 서서 그냥 위에 쪽에 있는 상단부 전체를 싹 따내서 여기다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따내면 여기서 다시 새순이 발아합니다. 요 새순이 나오게 되면 이 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밑에 있는 열매를 키워주는 역할을.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잔잔한 것들을 따내는 작업, 나중에 가서 잔잔한 것 따내는 작업, 착과는 요 가운데만 시켜내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총체벌레에 가장 신경을 써서 가장 먼저 살포를 해줘야 되는 게 총체벌레입니다. 다음에 기계유제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가림 하신 분들은 이제 살포할 시기가 됐습니다. 뭐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돼서 살포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유제는 봄철에 살포를 한번 하시고 다음에 이 하는 시기를 보게 되면 봄 백화기 때 한번 하시고 여름철에 또 한번 하시면 응애 문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7월 20일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잡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 총체벌레는 아마 지금 거의 다 약을 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총체벌레 설명은 빼고 기계유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철에 치는 방법입니다. 봄에 치는 것은
백화기 때 기준에서 치시면 됩니다. 백화기. 백화기는 꽃잎이, 망감류 같은 경우는 꽃이 길게 한 달에, 한라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꽃이 한 20-30% 이렇게 개화가 됐을 때를 백화기라고 합니다. 온주밀감에서는 위에 상단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화가 시작했을 때를 백화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백화기 때 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 백화기 때는 기계 유제는 100배 정도로 해서 100배 정도는 25말 기준 했을 때는 2대 반, 2.5대, 한 5리터 정도, 25마리. 이렇게 치시는데, 여기다가 석회보로도액을 같이 혼용을 해서 치게 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름에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제가 정한 기준입니다. 7월 20일로 제가 1차적으로 정해서 사용을 하시라고 합니다. 7월 20일은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노지나 아니면 망감류도 마찬가지지만은 노지감귤도 있기 때문에 7월 20일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노지감귤 같은 경우는 생리낙과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6월 말, 좀 늦으면 7월 한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생리낙과가. 생리낙과가 이때까지 이어지는데, 생리낙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기계 유제를 잘못 치게 되면 생리낙과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낙과가 끝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살포 시기를 정해놓은 거 7월 20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 살포하게 되면 생리낙과 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낙과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7월 20일 이후에 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8월, 9월, 10월에 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치게 되면 8월 이후에 치게 되면 노지감귤 같은 경우는 착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유포가 굵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약해도 잘 납니다. 농도 장애도 잘 나오기 때문에 8월 넘어서 치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기준에서 치시면 좋은데, 7월 20일 기준에서 앞으로 5일, 뒤로 5일, 이렇게 해서 한 10일 정도, 7월 15일부터 7월 20일 정도 어간에 치시면은 가장 좋은 시기에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치시는데, 이때는 궤양병이 문제가 되는 맛에는 다시 석회보로도액을 놔서 살포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뭐 이런 궤양병이 문제가 안 되는 밭은 다른 것, 뭐 다이센이나 이런 걸 혼용을 해서 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여름철에 칠 때는 두 가지 혼용 말고, 혼용하는 거 빼고 뭐 살충제를 혼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혼용하게 되면 굉장히 약해가 많이 나옵니다. 감귤나무에 피해를 주는 달팽이가 명주 달팽이가 있고, 요거는 집 있는 거, 집 있는 달팽이고, 민달팽이는 이건 집이 없는 달팽이. 요 두 가지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피해가 많이 주는 게 뭐냐? 요 명주 달팽이입니다. 나무를 기준했을 때, 이 민달팽이는 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민달팽이가 활동하는 시기가 밤에,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왜 주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치게 되면 달팽이 껍질에 있는 그 미끌미끌한 것들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낮에는 그늘이나 이런 이끼, 바위 틈 이런 데서 있다가 야간에만 활동을 하는데, 야간에 올라갔다가도
올라갔다가도 햇빛이 비치게 되면 자기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게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요 민달팽이는 나무에 크게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는 게 요 명주달팽이입니다. 명주달팽이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쳐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달팽이가 죽질 않아요. 낮에도. 그리고 명주달팽이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파리 뒤에나 아니면 가지가 겹쳐지는데 이런 데 숨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봄에 발생을 하고 가을에 발생을 해요. 한여름철에는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살질 잘 안 합니다. 명주달팽이 같은 경우도 봄에 올라갔다가도 여름에 내려와서 다시 가을에 올라가는. 지금 나와 있는 달팽이 약재 같은 경우는 미끼재도 있고 이걸 뿌려 놔두면은 달팽이가 와서 먹고 이렇게 죽는 그런 미끼재도 있고 위로 뿌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뿌리는 것들이 방제 효과가 낮은 게 이 달팽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그 달팽이가 죽기 때문에 근데 약을 뿌리다 보면 이파리 뒤에나 이런데 잘 안 가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떨어져서 위로 살포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농가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기본적으로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미끼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줘서 달팽이 밀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망감류 생리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붕소결핍 증상은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열매가 이렇게 해서 이 열매를 잘라 보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이런 단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껍질 이런 껍질 사이에 이런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잘라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 있으면 이건 붕소결핍 증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레드향이나 황금향, 한라봉 이런 품종에서 잘 나옵니다. 이런 품종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요런 레드향이나 황금향, 한라봉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붕소결핍 증상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예전에 레드향에 보게 되면 7월 하순, 중하순부터 해서 7월 중순부터 해서 7월 하순 사이에 갑자기 낙과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갑자기 낙과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요게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발생이 됐을 때 이게 뭐 붕소결핍 증상이 아니냐 아니면 그게 배꼽에 보게 되면 노랗게 돼서 생기는 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붕소결핍 증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걸 붕소를 쳐주게 되면 이런 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낙과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붕소결핍증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과량이 증가는 합니다. 낙과량이 증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이 붕소 자체가 좀 부족해서 여기에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단지 붕소 하나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금향 같은 경우는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노랗게 변하면서 낙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황금향에서 황금향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확실하게 붕소결핍 증상이라 나올 수가 있는데 레드향에서는 잘라보게 되면 이런 증상이 안 나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붕소결핍에 의한 그런 낙과보다는 레드향이 갖고 있는
그런 품종 특성, 그는 3차 낙과가 아닌가 이렇게 그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붕소 결핍 증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책입니다. 대책. 먼저 붕소 결핍 증상이 생기면 붕산이라는 이게 연면 12용으로 나오는 붕소 비료입니다. 붕산을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붕산 비료를 보게 되면 500g짜리로 나옵니다. 500g짜리로 25마리 치게끔 나오는데 가끔 25마리 쳐서 약해 증상이 나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g짜리를 25말보단 조금 적게 30말에서 한 50말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게 여기에 희석을 해서 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치는데 한 번만 쳐서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2번 쳐줘야 요 붕소결핍 증상을 그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치는 시기는 만개 후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한 번, 10일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살포를 해주게 되면 요 붕소결핍증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낙과입니다. 생리낙과. 생리낙과는 1차 생리낙과도 있고 2차 생리낙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1차 생리낙과는 열매가 떨어지는데 요 꼭지 부분이 같이 붙어서 떨어지는 건 1차 생리낙과입니다. 2차 생리낙과는 열매만 떨어집니다. 요 꼭지 부분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1차 생리낙과 시기는 언제냐면 1차 생리낙과 시기는 만개 후 20에서 30일 사이. 2차 생리낙과는 만개 후 40일에서 50일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요 생리낙과가 이루어지는데 생리낙과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생리낙과는 양분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꽃이 너무 많이 핀다든가 아니면 꽃은 적당히 왔는데 순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그러면은 양분은 일정한데 꽃에도 가야 되고 순에도 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가는 데가 어디 가느냐? 순에 먼저 갑니다. 순에 먼저 가기 때문에 순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나 열매에 가야 될 양분이 순에 가기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양분 부족 현상이에요. 그러면 요 양분 부족 현상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게 뭐냐? 연면십입니다. 이게 연면십. 이 시기에 가서 순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꽃이 너무 많거나 1차 생리낙과량이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연면 11을 해서 생리낙과량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시기에 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온도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때 가장 흡수가 빠른 요소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차 생리낙과가 있습니다. 2차 생리낙과는 어떤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느냐면 일조 부족 현상입니다. 다음에 고온입니다. 고온. 이게 일조 부족이나 고온 같은 경우는 2차 생리낙과기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 있는 시기입니다. 온도가 올라가 있는 시기인데 일조 부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조 부족한다는 얘기.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조 부중이나 고온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이 됐을 때도 고온이 되게 되면 이게 야간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호흡량이 많아져서 열매나 이파리에 가야 될 양분이 호흡을 하는데 이용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양분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양분 부족 현상이 이 생리낙과를 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면 시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생리낙과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형과입니다. 기형과. 기형과인데 첫 번째가 기형 꽃에서 나오는 기형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상적인 꽃인데 꽃은 정상적인데 여기에 기형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형꽃인데 기형과가 나오는 경우는 열매를 봤을 때 열매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요 배꽃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데 꽃은 정상적인데 기형과가 나오는 경우는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나와서 요게 기형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2차 생장이라고 합니다. 2차 생장. 이런 거는 이 나무 자체가 뭐 양분이나 이런 생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든가 아니면 수세가 너무 강하다든가 너무 약하다든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은 나무에서 이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 요 기형꽃에서 기형과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 저온을 많이 받았던 나무나 아니면은 꽃이 좀 일찍 나와서 저온을 많이 받았던 나무나 아니면 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꽃이 정상적인 생육을 못해서 기형적으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게 이거 레디앙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꽃이 많이 핀 레디앙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상품이 안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이게 착과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봄철, 여름철 그 망감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 농업기술원이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못하고 있고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